친한 이웃에게도 무덤까지 숨겨야 할 3가지 집안 사정 말하는 순간 온 동네에 퍼집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가까운 이웃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온 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순간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사람은 오래 살수록 가까운 사람보다 입이 가벼운 사람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늦게 배웁니다. 처음에는 그저 답답한 마음을 조금 털어놓았을 뿐인데 며칠 뒤 전혀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내 집안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말이 퍼진 것보다 자신이 가볍게 다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끝까지 존중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말을 조심하자는 충고가 아닙니다. 가족의 체면과 내 마음의 평안, 그리고 남은 인생의 품위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그곳의 현재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까운 이웃에게는 속마음을 조금 보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치고 반찬한 접시를 나누고 아프면 약국에서 약도 대신 사다 주는 사이인이 남보다 낫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이에서 가장 오래 남는 실수는 믿지 못할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믿어도 된다고 너무 빨리 판단한 사람에게 말한 것입니다. 친절은 그 사람의 인품을 보여줄 수 있지만 비밀을 지키는 힘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아침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요즘 아드님 얼굴이 안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요? 그 질문은 가볍지만 대답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래 묵은 걱정이 있습니다. 자식과 연락이 뜸해진 사정, 며느리와의 서운함, 집안에서 벌어진 갈등이 목까지 올라온 누군가 들어주기만 해도 조금 편해질 것 같아 한두 마디를 꺼냅니다. 그 순간에는 위로를 받은 듯 하지만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괜히 말했나 싶고 어디까지 퍼질지 알 수 없어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이웃에게 털어놓는 말은 대부분 악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외로워서 말하고 답답해서 말하고 누군가 내 편이 되어 주기를 바라서 말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도 악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라는 문장이 붙는 순간 남의 집안 사정은 소문이 아니라 관심처럼 포장됩니다. 듣는 사람은 자신이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집안 이야기는 나쁜 사람의 입보다 평범한 사람의 선해 속에서 더 멀리 퍼질 때가 많습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비밀을 들으면 그 사람과 가까워졌다고 느끼고 그 가까움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 집 사정을 내가 좀 알아 라는 말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안다는 기분은 입을 무겁게 하기보다 오히려 가볍게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가장 친한 사람에게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또 한 사람에게만 말합니다. 그렇게 소문은 누구도 일부러 퍼뜨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이에 온 동네를 돕니다. 더 아픈 것은 이야기가 퍼지는 동안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식과 잠시 다퉜다는 말은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말이 되고, 생활이 조금 빠듯하다는 말은 빚에 쫓긴다는 말이 됩니다. 부부가 며칠 서먹했다는 이야기는 이혼을 고민한다는 이야기로 커집니다. 마른 사람의 입을 거칠 때마다 사실보다 감정을 더 많이 붙입니다. 그러고 나면 당사자가 아무리 해명해도 이미 만들어진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누군가 내 사정을 아는 듯한 눈빛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인사인데도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장을 보러 가다가 두 사람이 대화를 멈추는 모습을 보면 혹시 내 이야기를 했나 싶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말이 새어나갔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사람은 모든 시선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 한마디가 남기는 가장 긴 후유증입니다. 소문 그 자체보다 사람을 더 지치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 알려졌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입니다. 그 불안은 결국 이웃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전에는 편하게 마주치던 사람을 피하게 되고, 괜히 웃어야 할 것 같고, 상대가 무슨 말을 꺼낼지 긴장하게 됩니다. 도움을 주고받던 관계가 감시받는 관계처럼 느껴집니다. 말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에 상대 앞에서 마음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상대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집안 사정을 아는 사람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관계에서 존중은 서로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더 오래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말하지 않을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입을 닫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보고 지내기 위해 필요한 거리입니다. 이웃과 웃으며 차를 마실 수 있고, 서로 아플 때 안부를 물을 수 있으며 작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깊은 사정까지 모두 나누어야 진짜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사람은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집안을 지키고 가족의 약점을 함부로 꺼내지 않으며 상대에게도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관계에서는 솔직함보다 분별이 먼저여야 합니다. 마음이 답답한 날에도 이 말이 내 입을 떠난 뒤 누구의 삶을 흔들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짧은 멈춤이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이웃과의 평온한 거리까지 지켜줍니다. 사람은 자기 자식의 흉을 남에게 말하면서도 이상하게 그것을 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걱정이 너무 커서 말한다고 여기고 속이 상해서 잠깐 푸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에서 나온 자식의 사정은 부모 마음 속에 있을 때와 전혀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집안에서는 서운함이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말은 자식의 평판이 되고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판단이 되며 한 가정 전체를 바라보는 색안경이 됩니다. 저녁 무렵 현관 앞에서 이웃과 마주쳤을 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요즘 따님네는 잘 지내죠? 그 말에 며칠 전 딸이 울면서 전화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사위와 다툰 이야기, 돈 문제로 마음고생한다는 이야기, 시댁과 불편하다는 말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 요즘 좀 힘든가 봐요 라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로 끝낼 생각이었지만 상대가 왜요? 무슨 일인데요? 라고 되묻는 순간 말문이 더 열립니다. 대화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입은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 마음은 늘 약합니다. 대신 화를 내주고 싶고, 대신 판단해주고 싶고, 누군가 내 자식 편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입으로 자식의 약점을 드러내면서도 그것이 보호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지킨다는 것은 자식 대신 세상에 말해주는 일이 아니라 자식이 감당해야 할 사정을 세상 밖으로 새지 않게 품어주는 일입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부모의 걱정은 입 밖으로 나오면 위로가 되기보다 자식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기 쉽습니다. 특히 자식 부부의 갈등은 절대 한쪽 이야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전화를 건 자식은 대개 가장 속상한 순간의 감정을 쏟아냅니다. 며느리가 무심했다고 하고, 사위가 말을 함부로 했다고 하고, 배우자가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그 말을 사실의 전부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다음날 화해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아이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그 이야기를 이웃에게 이미 꺼냈다면 자식 부부는 화해해도 바깥 사람의 판단은 화해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며느리가 한번 언성을 높였다는 이야기는 성격이 센 며느리라는 평가가 되고, 사위가 돈을 늦게 보냈다는 말은 책임감 없는 사위라는 인상으로 남습니다. 아들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부모를 무시하는 아들로 굳어집니다. 정작 부모는 며칠 뒤 자식과 웃으며 통화하지만 이웃은 이미 그 집안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며느리에게 평소와 다르게 안쓰러운 표정을 짓거나 사위를 보고 괜히 의미심장한 말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이유를 모르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해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신뢰도 무너집니다. 자식이 어렵게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아는 듯한 말을 하면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엄마한테만 말했는데라는 한마디는 부모에게 오래 남습니다. 부모는 걱정돼서 그랬다고 해명하지만 자식에게는 자기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기억이 남습니다. 그 뒤부터 자식은 힘든 일이 생겨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연락은 이어져도 마음은 다칩니다. 부모는 자식이 멀어졌다고 서운해하지만 사실 그 거리는 어느 날 무심코 흘린 말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자식 부부의 어느 한쪽을 나쁘게 말하면 결국 자기 자식의 자리까지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며느리를 흉보는 말은 아들이 선택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 되고, 사위를 흉보는 말은 딸의 가정을 불안한 집으로 만드는 말이 됩니다. 자식의 배우자를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만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그 배우자와 함께 사는 내 자식의 판단과 삶까지 가볍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서운함을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 자기 자식의 체면까지 함께 내려놓게 됩니다. 동네 사람은 집안 사정에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속상하시겠어요? 라고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자식 귀에 들어갔을 때 생기는 갈등도, 며느리나 사위가 받은 상처도, 부모 자식 사이에 생긴 거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말한 사람만 밤에 불을 끄고 누워 후회합니다. 왜 그 말까지 했을까? 괜히 우리 아이 얼굴에 먹칠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마음을 뒤척입니다. 이미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 없기에 후회는 더 길어집니다. 성숙한 부모는 자식의 문제를 대신 떠들지 않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말하면
먼저 듣고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꼭 조언해야 할 때만 짧게 말하고 부부 사이의 문제는 두 사람이 풀어갈 몫으로 남겨둡니다. 무엇보다 그 이야기를 자기 외로움을 달래는 재료로 쓰지 않습니다. 자식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은 자식 편을 무조건 드는 일이 아니라 자식이 다시 일어설 공간을 남겨주는 일입니다. 누군가 자식 이야기를 캐묻는다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요 라고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말을 아낀다고 차가운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의 삶을 존중하는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사정을 품위 있게 지킬 때 자식도 언젠가 부모의 약함을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 들은 말은 가족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집안을 감싸는 가장 조용한 울타리입니다. 자식이 잘못했더라도 세상 사람에게 판결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서운하게 했더라도 동네에 입을 빌려 벌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지켜야 할 것은 순간의 분풀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남겨두는 사람이 결국 가족의 존중을 지킵니다. 말은 대개 아기보다 선의의 얼굴을 하고 더 멀리 퍼집니다. 누군가 걱정돼서 그러는데라고 입을 열 때 사람들은 그것을 험담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면 압니다. 남의 사정을 가장 빠르게 퍼뜨리는 말은 미움이 섞인 말이 아니라 염려와 충고로 포장된 말입니다. 악한 말은 듣는 사람이 경계하지만 선한 척하는 말은 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동네 슈퍼 앞에서 두 사람이 잠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합니다. 그 집이 요즘 좀 어려운가 봐요. 내가 괜히 말하는 건 아니고 걱정돼서 그래요. 그러면 듣던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얼굴이 어두웠구나. 그 순간부터 사실은 사라지고 해석이 시작됩니다. 누구도 직접 확인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미 무엇인가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그 집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남의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 묘한 움직임이 생깁니다. 안쓰러움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은 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위치에 있다는 안도감도 생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약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남의 어려움을 들으면 걱정하면서도 자꾸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남편이 그런 거래요. 자식들은 아무 말 안 한대요. 질문은 관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야기를 더 크게 만드는 불씨가 됩니다. 처음 말한 사람은 자신이 비밀을 퍼뜨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조심스럽게 전했다고 믿습니다. 듣는 사람 역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입으로 직접 겪지 않은 일을 전할 때 빈 곳을 상상으로 채웁니다.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은 빚이 많다로 바뀌고 부부가 요즘 말이 없다는 이야기는 곧 갈라설 것 같다는 말이 됩니다. 소문은 사실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가진 두려움과 편견을 덧붙이며 자랍니다. 어느 날 경로당이나 작은 모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누군가는 평소보다 지나치게 다정하게 묻습니다. 요즘 괜찮으세요?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따뜻한 말인데 듣는 사람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무엇을 들었을까? 누가 말했을까?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도 낮의 표정들이 떠오릅니다. 실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내 사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은 집안에서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이것이 소문이 남기는 심리적 대가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가 퍼졌다는 사실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눈으로 볼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더 지칩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인사도 의미심장하게 들리고 평범한 웃음도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이웃을 피하고 모임에 나가지 않고 필요한 도움조차 청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번 흘린 말이 사람의 생활 반경을 줄이고 마음의 문까지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다 오히려 상처를 깊게 만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자식에게 직접 연락해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조금 참아라고 충고합니다. 선의를 품고 한 행동이라 해도 당사자에게는 사생활이 침범당한 일입니다. 가족끼리 조용히 풀어갈 문제가 동네 사람들의 평가와 조언 속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더 이상 원래의 크기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남에게서 들을 때 가장 크게 모욕감을 느낍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내 삶이 설명되고 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특히 자식이나 배우자가 왜 남들이 우리 집이를 알고 있느냐고 묻는 순간 가족은 서로의 잘못보다 누가 이야기를 밖으로 흘렸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본래의 갈등은 뒤로 밀리고 신뢰가 깨졌다는 더 큰 문제가 남습니다. 말한 사람은 위로받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선의도 거리를 두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지나치게 자세히 묻더라도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 집안일은 조용히 잘 정리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 문장은 상대를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문을 닫아주는 말입니다. 친절은 받아들이되 판단할 재료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라고 짧게 듣고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더 캐묻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청할 때만 손을 내미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남의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위로와 호기심을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의 아픔을 정말 위한다면 그 이야기를 소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옮기는 순간 위로는 구경거리가 되고 관심은 간섭이 됩니다. 반대로 입을 무겁게 하고 한 걸음 물러서면 상대는 자기 삶을 스스로 정리할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무심함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는 깊은 예의입니다. 내 집안 사정을 지키는 것과 남의 집안 사정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 같은 품위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상처를 들었다면 품고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한 번 더 삼키는 것, 그 조용한 절제가 이웃 관계를 오래 따뜻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돈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빨리 바꾸면서도 가장 늦게 그 흔적이 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는 따뜻하고 인정 많던 사람도 남의 수입과 재산을 알게 되는 순간 비교를 시작합니다. 형편이 넉넉하다는 말을 들으면 부러움 뒤에 계산이 생기고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걱정 뒤에 은근한 우월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본 사람은 자기 지갑의 깊이와 집안의 재산 형편을 가까운 이웃에게도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돈은 숫자이지만
사람의 입에 오르는 순간 그 사람의 인격과 가족의 값어치까지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다녀오는 길에 이웃을 만나면 흔히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연금은 한 달에 얼마나 나오세요? 그 아파트 많이 올랐죠? 자식들한테 재산은 어떻게 나눠줄 생각이에요? 질문은 가볍고 친근하게 들립니다. 서로 나이가 비슷하고 살아온 형편도 비슷해 보여서 솔직히 대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얼마쯤 된다. 집 시세가 이 정도라더라. 아들에게 조금 더 줄까 한다는 말을 무심코 꺼냅니다. 그 자리에서는 별일 아닌 듯 지나가지만 돈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기억 속에 유난히 정확하게 남습니다. 며칠 뒤 다른 이웃이 연금이 꽤 나온다면서요 라고 말하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분명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이미 숫자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실제 금액과 조금 다르더라도 해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많다고 말하면 자랑이 되고 적다고 말하면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사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왜 돈을 아끼는지까지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있다고 알려지면 부탁이 생깁니다. 큰 돈을 빌려달라는 말만 부탁이 아닙니다. 모임의 비용을 더 내도 된다는 분위기, 경조사에 더 크게 해야 한다는 기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은근한 압박도 생깁니다. 평소처럼 아꼈으면 돈도 있으면서 너무 인색하다는 말을 듣고 조금 넉넉하게 쓰면 역시 가진 사람은 다르다는 말이 따라옵니다. 자신의 돈인데도 쓰는 방식까지 남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꺼내면 존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거나 자식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걱정해 주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충고를 시작합니다. 그 나이에 왜 준비를 못했어요? 자식들이 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옵니다. 마트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사도 형편에 맞지 않는 소비처럼 보고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못 나온다고 단정합니다. 한번 가난하다는 인상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선택으로 보지 않고 형편의 결과로만 봅니다. 빚이야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집을 고치느라 잠시 대출을 받았다는 말도 누군가의 입을 거치면 큰 빚에 눌렸다는 말로 바뀝니다. 자식 사업을 조금 도와줬다는 이야기는 재산을 모두 날렸다는 소문이 됩니다. 어느 날 부동산 앞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집 내놓으신다면서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동네에서는 이미 이사 날짜까지 상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돈에 관한 소문은 사실보다 훨씬 빠르게 구체적인 모양을 갖춥니다. 상속 이야기는 가족의 평온까지 흔듭니다. 큰아들에게 집을 줄까 한다거나 딸에게는 현금을 조금 챙겨주려 한다는 말을 이웃에게 꺼내는 순간 그것은 가족밖에 판단거리가 됩니다. 누군가는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한다고 의심합니다. 그 말이 우연히 자식의 귀에 들어가면 아직 결정하지도 않은 일이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부모는 편하게 한 말이었지만 자식은 약속으로 받아들이거나 차별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계산합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에게만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누구나 비교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같은 나이에 비슷하게 살아온 이웃이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축하하면서도 자기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 안쓰러워하면서도 관계의 높낮이를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돈의 숫자가 공개되는 순간 평등하던 이웃 관계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서열은 작은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식당에서 계산할 때 형편이 좋으시니 오늘은 좀 내세요라는 농담이 나옵니다. 공동으로 물건을 살 때 그 정도는 부담 없으시잖아요 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고 가장 싼 선택을 정해버리기도 합니다. 웃으며 한 말처럼 보여도 듣는 사람은 자신이 더 이상 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재산의 크기로만 보인다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말한 숫자가 자꾸 떠오릅니다. 왜 연금 액수까지 말했을까? 집값 이야기는 왜 했을까? 자식에게 줄 재산을 왜 남에게 설명했을까 후회합니다. 돈 이야기를 꺼낸 뒤의 불안은 단순히 소문이 걱정돼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선택권을 남에게 넘긴 듯한 느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알고 나면 그 숫자에 맞춰 나를 대하려 합니다. 그때 잃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자유와 존중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관한 질문에는 정확한 숫자 대신 넓고 짧은 대답이 좋습니다. 먹고 살 만큼은 됩니다. 크게 부족하지 않게 아껴 쓰고 있어요. 재산 문제는 가족끼리 천천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다시 묻더라도 웃으며 돈 이야기는 해도 끝이 없지요 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고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실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웃의 호기심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과 구체적으로 상의하거나 금융기관, 행정복지센터, 법률 전문가에게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위로만 해줄 사람에게 숫자를 털어놓으면 잠깐 마음은 가벼워져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소문만 남습니다. 말할 사람을 고르는 것도 삶의 지혜입니다. 재산을 감추라는 말은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형편을 수치로 만들지 말고 남의 비교 속에 올려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은 살아온 과정의 일부일 뿐 한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주 돈을 사람의 값으로 바꾸어 읽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그 재료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도는 자랑도 부끄러움도 아니어야 합니다. 조용히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쓰고 가족과 책임 있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웃과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되 통장 잔해까지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친절은 함께 나눌 수 있지만 재산의 속사정은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 조용한 경계가 질투와 간섭을 막 돈보다 더 귀한 마음의 평안과 인간다운 존중을 오래 지켜줍니다. 가족의 약점은 집 안에 있을 때는 상처이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 평가가 됩니다. 부부싸움도 그렇고 오래된 질병도 그렇고 자식의 실수와 형제 간의 다툼도 그렇습니다. 집안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이해되고 사과와 화해로 조금씩 덮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귀에 들어간 뒤에는 사정이 아니라 그 집을 설명하는 꼬리표가 됩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가족은 서로의 약점을 견디며 다시 살아갈 수 있지만 남은 그 약점을 기억하며 계속 판단합니다. 부부가 함께 산 세월이 길다고 해서 늘 평온한 것은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서운해 며칠 동안 식탁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을 때도 있고 돈 문제나 자식 문제로 목소리가
터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친한 이웃을 만나면 속에 쌓인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집 사람은 평생 자기밖에 몰라요. 요즘은 말도 섞기 싫어요. 그 순간에는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숨이 트이는 듯 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부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이면 같은 밥을 먹고 병원에 함께 가고 장을 보며 무거운 봉투를 나누어 듭니다. 세월을 함께 산 사람들은 싸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서로 돌보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웃의 기억 속에는 화해한 장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가장 화가 났던 순간에 한 말만 기억합니다. 배우자는 여전히 무책임하고 무심하며 문제 많은 사람으로 남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웃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상대가 어색하게 웃거나 아내를 향해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유를 몰라 당황합니다. 집에 들어와 당신이 밖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느냐고 묻는 순간 이미 끝난 싸움이 다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부부 사이에 서운함이었지만 이제는 신뢰의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자기 흉이 가까운 이웃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먼저 모욕감을 느낍니다. 가족의 질병도 조심해야 합니다. 몸이 아픈 일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병명과 치료 과정, 정신적인 어려움, 중독이나 기억력, 저와 같은 민감한 사정은 누구에게나 공개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국 앞에서 이웃이 요즘 남편분이 자주 병원에 가시던데 어디가 안 좋으세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워 자세히 대답하지만 며칠 뒤에는 병의 정도가 실제보다 훨씬 심하게 퍼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조금 떨어졌다는 말은 치매가 시작됐다는 소문이 되고 술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는 술에 빠져 산다는 말이 됩니다. 우울한 시기를 겪었다는 사정은 사람의 모든 행동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할 한 사람이 아니라 동네의 경계 대상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실수 하나에도 역시 병이 있어서 그렇다는 시선이 따라붙습니다. 그 시선을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당사자입니다. 함께 걷던 이웃이 예전보다 말을 아끼고 모임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으며 무언가 결정할 때 가족에게 먼저 묻습니다. 걱정과 배려처럼 보이지만 당사자는 자기 존엄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병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병으로만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자기의 허락 없이 그 사정을 말했다는 사실은 오래 남는 상처가 됩니다. 자식이나 형제의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일, 직장을 그만둔 일, 부부 사이가 흔들린 일, 술이나 도박으로 문제를 일으킨 일은 가족에게 큰 고통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웃에게 털어놓으면 처음에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자식이 다시 일어서더라도 소문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전에 실패한 사람으로 불리고 술을 끊고 성실하게 살아도 문제가 있던 집 자식으로 기억됩니다. 사람은 현재보다 과거의 약점으로 타인을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한 번 들은 강한 이야기가 평범한 10가지 모습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평소 성실했던 사람도 한 번의 실수로 규정되고 다정했던 배우자도 한 번의 부부싸움으로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가족의 약점을 밖에 말했을 때 생기는 관계의 손해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감정을 풀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의 전체 인생을
한 장면으로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내가 왜 남에게까지 말했을까 싶습니다. 미워서 한 말이었지만 정작 다른 사람이 배우자를 낮춰 말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했지만 이웃이 자식을 함부로 평가하면 화가 납니다. 가족은 내가 원망할 수는 있어도 남이 멸시하도록 내어줄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약점을 말하고 싶을 때는 먼저 목적을 물어야 합니다. 단지 마음을 풀기 위한 것인지 실제 해결을 위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해결이 필요하다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해야 합니다. 부부 문제라면 상담기관이나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고 질병이라면 의료진과 상의하며 중독이나 폭력처럼 위험한 문제라면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침묵이 위험을 키우는 사정까지 무조건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호기심만 채워줄 사람에게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자세히 묻는다면 집안에서 잘 돌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어요. 라고 말해도 충분합니다. 사실을 모두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거짓말하지 않는 길은 언제나 있습니다. 말의 양을 줄인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이 함부로 소비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모습만 칭찬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약한 순간의 모습을 세상에 내놓지 않는 일도 사랑입니다. 배우자가 밉더라도 그 사람의 존엄까지 버리지 않고 자식이 실수했더라도 다시 일어날 자리를 남겨주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자기 약점을 지켜준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시간이 지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침묵은 말보다 깊은 신뢰가 됩니다. 집안에는 밖에서 모르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숨겨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회복시키는 공간입니다. 모든 것을 세상에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가족의 잘못을 덮어 무책임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그 잘못을 남의 판단에 맡길 이유도 없습니다. 상처는 필요한 곳에서 치료하고 약점은 존중 속에서 다루며 지나간 일은 다시 살아갈 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를 삼키는 순간 우리는 가족 편에 서는 법을 배웁니다. 차갑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해야 하고 누구에게는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약점을 품위 있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약점도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 조용한 절제가 집안의 신뢰를 살리고 이웃 앞에서 가족 모두의 존중을 지켜줍니다. 가족의 사정을 지키기로 마음먹어도 막상 질문을 받으면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상대가 친절하게 묻고 이미 조금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 대답하지 않는 내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괜히 숨기는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되고 사이가 멀어질까 마음이 쓰입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는 것이 예의는 아닙니다. 어떤 질문에는 침묵으로 선을 긋는 것이 나와 가족을 함께 존중하는 더 깊은 예의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이웃이 다가와 묻습니다. 아드님이 요즘 자주 안 오던데 무슨 일 있어요? 마음속에는 서운한 사정이 있지만 그대로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일이 바쁜가 봐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며느리랑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 아니에요. 라고 한 걸음 더 들어오더라도
얼굴을 굳힐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 일은 아이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요 라고 웃으며 마무리하면 됩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문을 닫으면서도 관계의 온도는 지켜줍니다. 사람들이 대답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는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는 솔직함이 친밀함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밀함은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아주는 데서 생깁니다. 상대가 내 침묵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친밀함보다 호기심이 앞선 관계일 수 있습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은 자세한 설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돈에 관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은 얼마나 받아요? 라는 말에 숫자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할 만큼은 됩니다라고 답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집은 누구에게 물려줄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가족끼리 천천히 정할 일이지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말끝을 흐리거나 급하게 자리를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침착하게 짧게 말하면 오히려 상대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합니다. 대답을 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라며 길게 설명하면 상대는 그 틈으로 다시 질문합니다. 왜요? 무슨 사정이 있는데요? 라는 말이 곧 따라옵니다. 경계는 길게 설명할수록 약해집니다. 짧고 분명한 대답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이야기는 집안에서만 하려고 해요. 걱정해 주시는 마음만 받을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 배우자의 건강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병명이 정확히 뭐예요? 큰 병은 아니죠. 그때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있습니다. 라고만 답해도 됩니다. 상대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더 묻더라도 자세한 이야기는 본인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것은 차가운 거절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의 존엄을 대신 지켜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질문을 거절당하면 잠시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운함을 두려워해 집안의 사정을 내어주면 더 긴 불편이 남습니다. 그 자리에서 몇 초 어색한 것이 낫지 말한 뒤 몇 달 동안 후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려면 순간의 편안함보다 이후의 평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꺼낼 수 있지만 이미 말한 것은 다시 거둘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경계를 넘기도 합니다. 뭘 그렇게 감춰요, 우리 사이에. 이 말은 친근하게 들리지만 대답을 강요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웃으며 우리 사이라서 더 오래 좋게 지내려고요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집안일은 적당히 모르는 게 서로 편하지요 라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경계에는 반드시 날카로운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가까운 사람이 반복해서 캐묻는다면 질문의 내용보다 관계의 방식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묻는 사람은 내 사정보다 자기 호기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더하지 않겠습니다. 가족이 관련된 일이라 제가 밖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안정하게 말한 뒤 침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이 입에 잘 붙지 않습니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더욱 어렵습니다.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하고 집에 돌아와 내가 너무 냉정했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는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지키면서 익숙해지는 태도입니다.
한번 선을 분명히 하면 다음부터는 상대도 쉽게 묻지 못합니다. 존중은 상대가 저절로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보여줄 때 비로소 생깁니다. 무엇이든 웃으며 대답하면 사람들은 그 경계를 계속 넓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조용히 멈추는 사람에게는 질문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보다 자기 말을 선택하는 사람을 더 무겁게 대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야기를 닫아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날씨와 음식, 산책길과 건강한 생활 습관, 동네 소식과 좋은 책 이야기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이웃과 웃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따뜻한 정을 이어가도 됩니다. 다만 가족의 약점과 재산, 자식 부부의 사정까지 친밀함의 값으로 내놓지 않으면 됩니다. 나눌 이야기와 지킬 이야기를 구별하는 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마음이 답답해 정말 말할 곳이 필요할 때는 책임질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말을 옮기지 않을 사람, 판단보다 경청을 먼저 하는 사람, 필요한 경우 실제 도움으로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털어놓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말할 곳을 가려 선택하는 것 또한 침묵의 일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힘은 많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말하고 지켜야 할 때는 고요히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고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의 사정을 함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숨김이 아니라 책임이며 무례가 아니라 품위입니다. 부드럽게 웃대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따뜻하게 대하되 내 집의 문은 내가 정한 만큼만 여는 것, 그것이 후반부 인생의 평안을 지키는 침착한 태도입니다. 사람을 오래 본다고 해서 반드시 깊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마주치고 반찬을 나누고 병원 갈 때 서로 안부를 묻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집안의 모든 문을 열어도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친절한 사람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같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친절은 순간의 태도이고 신뢰는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웃 관계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자주 만나는 사람을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몇 마디 나누며 가끔 커피를 함께 마십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내 사정을 이해해 줄 것 같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주 본다는 것은 서로의 생활을 많이 안다는 뜻이지, 서로의 비밀을 지킬 힘까지 확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 며칠 집에 있었더니 이웃이 죽을 가져다 줍니다. 고마운 마음에 가족 이야기를 조금 꺼냅니다. 자식이 자주 오지 않는 서운함, 배우자와의 오래된 갈등, 경제적인 걱정까지 말하게 됩니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위로해 줍니다. 그 순간에는 마음이 놓이고 좋은 사람을 얻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신뢰는 위로를 잘해주는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사람의 성품은 남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함께 앉아 있을 때 다른 집의 사정을 자세히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라고 시작하면서 누구의 자식이 어떻고 어느 집 부부가 싸웠고 누가 빚을 졌다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말을 들으며
재미있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알아야 오늘 남의 비밀을 내게 들려주는 사람은 내일 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차 한 잔을 마시고 음식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의 불편한 일을 함께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가장 약한 부분까지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과 경계를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관계를 끊으면 차가움이 남지만 경계를 세우면 평온한 거리가 남습니다. 친한 이웃이라고 해서 모든 부탁을 들어주거나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자주 집에 찾아오고 가족의 생활 시간을 묻고 자식이 언제 오는지까지 알고 싶어 한다면 그 친밀함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안심이 따뜻함을 넘어 감시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좀 쉬려고 해요. 가족 일정은 정해지면 알게 되겠지요. 이렇게 짧게 선을 그어도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자주 오가던 집의 문이 조금 덜 열리면 무슨 일 있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서운함을 막으려고 내 평안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허용한 만큼 가까이 옵니다. 너무 가까워 숨이 막히는 관계가 되었다면 처음부터 상대가 나빴던 것이 아니라 내가 경계를 늦게 세운 탓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운 시기에는 누군가의 관심이 더 크게 고맙게 느껴집니다. 자식이 멀리 살고 배우자와 대화가 줄고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웃의 한마디가 가족의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빨리 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이 판단을 대신하게 두면 나중에는 말하지 말았어야 할 것까지 꺼내게 됩니다. 외로움을 달래는 관계와 삶을 맡기는 관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함께 산책하고 웃는 것은 좋지만 내 가족의 약점을 맡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서로 정을 나누되 각자의 집안에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모르는 부분이 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것을 알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 관계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한 이웃이 다른 사람의 흉을 반복해서 말할 때는 조용히 화제를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그 집도 사정이 있겠지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 다른 이야기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남의 사정을 소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면 상대도 내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남의 비밀을 다루는 방식이 결국 다른 사람이 내 비밀을 다루는 기준이 됩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사생활로 보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찬을 받으면 다른 음식으로 정을 갚고 병원에 함께 가주었다면 감사의 말을 전하면 됩니다. 고마움의 대가는 내 집안 사정을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때때로 도움을 받으면 마음의 빚을 느끼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도움과 비밀을 교환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작은 거절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쉬고 싶을 때 문을 열지 않는 것, 말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 웃으며 넘기는 것, 가족이 찾아온 날에는 이웃의 방문보다 가족의 시간을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관계의 모양을 만듭니다. 늘 열려있는 집은 따뜻해 보일 수 있지만 주인이 지쳐버리면 그 따뜻함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좋은 이웃은 내가 문을 닫아도 서운함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며칠 연락하지 않아도
이유를 캐묻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알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곁에 와주고 평소에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합니다. 친밀함은 붙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침묵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힘에서 드러납니다. 나도 그런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자식이 요즘 보이지 않더라도 자세히 묻지 않고 건강이 안 좋아 보여도 당사자가 말할 만큼만 듣는 것이 좋습니다. 집값이나 연금, 상속 문제를 호기심으로 꺼내지 않고 부부 사이가 어색해 보여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선을 지켜야 상대도 내 선을 존중합니다. 결국 이웃 관계의 따뜻함은 얼마나 많은 비밀을 나누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집 앞에서 편하게 인사할 수 있고 어려울 때 작은 도움을 주며 각자의 삶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을 때 오래 갑니다. 덜 말해도 정은 남고 덜 알아도 신뢰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 관계에는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후반부 인생에서는 사람을 많이 곁에 두는 것보다 편안한 거리를 가진 몇 사람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뜻하되 침범하지 않고 가까우되 얽히지 않으며 서로 돕되 서로의 삶을 대신 판단하지 않는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말이 적어도 마음이 춥지 않습니다. 내 집의 문을 내가 정한 만큼만 열면서도 이웃을 향한 미소는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차갑지 않게 자신을 지키는 성숙한 친밀함입니다. 집안 사정을 숨긴다는 말은 부끄러운 일을 감추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라는 말도 아닙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남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드러낸 만큼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드러낸 만큼 판단받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지킬지를 아는 사람이 후반부 인생에서 더 오래 평안합니다. 우리는 젊을 때 솔직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가까운 사이에는 속마음을 숨기지 않아야 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관계가 깊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여러 사람을 겪어보면 그 생각이 언제나 맞지는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솔직함도 분별이 없으면 자신과 가족을 다치게 합니다. 진실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저녁 이웃과 함께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날씨가 어떻고 무릎이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는 말을 합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는